학교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보면 물가라는 걸 뉴스보다 손끝으로 먼저 알게 됩니다. 지난달까지 한 상자에 얼마였던 달걀이 이번 주에 얼마가 됐는지, 식용유 값이 또 올라서 튀김 메뉴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 조리실장 입에서 언제쯤 나올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아이들 300명분 국을 끓이고 나면 팔이 후들거리는데 그 몸으로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두부 2모하고 애호박, 대파 한 단, 오이 몇 개를 담으면 5만 원이 그냥 사라져요.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으면서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5만 원이 이렇게 가벼운 돈이 됐구나 하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바로 그 5만 원 때문에 반년 가까이 부부가 한 지붕 아래 남처럼 지낸 적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액수 때문은 아니었죠. 그 5만 원 안에 담겨 있던 남편의 속마음, 그러니까 누구는 챙길 사람이고 누구는 안 챙겨도 되는 사람이라는 그 선 긋기가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왜 돈 앞에서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동네 골목 안쪽에서 작은 세탁소를 하셨습니다. 간판에 붙은 형광등이 한쪽만 나가 있어도 갈아 끼울 여유가 없어서 몇 달을 그냥 두던 그런 가게였어요. 아버지는 낡은 오토바이에 옷을 싣고 배달을 다니면서 틈틈이 다림질을 하셨고 어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세탁기와 건조기 사이를 오가셨죠. 가게 문을 열면 세제 냄새하고 뜨거운 스팀 냄새가 훅 끼쳐오는데 저는 지금도 그 냄새를 맡으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듭니다. 세탁소라는 게 계절을 타요. 봄이 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겨울옷을 들고 오고 겨울이 되면 이불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성수기라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몸만 상하는 시기가 꼭 있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게에 붙잡혀 계시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7살 어린 여동생과 붙어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저한테 그냥 동생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세수를 시키고 밥을 먹이고 알림장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하는 아이였죠. 제 손이 안 가면 하루가 굴러가지 않는 아이. 지금 생각하면 저도 애였는데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겨울이었어요. 오후 수업이 끝날 무렵 어린이집에서 동생 열이 39도까지 올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은 다음 날 아침까지 넘겨야 하는 교복 세탁물이 밀려서 도저히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수화기를 든 채 발을 동동 구르시길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하고요. 부모님이 어린이집에 미리 전화를 걸어 언니가 갈 거라고 말씀해 두셨어요. 저는 목도리 하나 둘둘 감고 버스를 2번 갈아타서 동생을 데리러 갔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는데 버스 유리에 김이 서려서 손바닥으로 자꾸 문질러가며 정류장을 확인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그렁그렁해서는 다리가 아파 못 걷겠다고 했어요. 결국 제 등에 엎였죠. 녹은 눈에 운동화가 다 젖고 양말까지 축축해졌는데 등에서 뜨끈뜨끈한 열이 전해져 오니까 이상하게 춥다는 생각도 무겁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저 얼른 집에 가서 이마에 수건을 얹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열제를 먹이고 옆에 누웠는데 동생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언니 손잡고 있으면 안 무서워. 별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12살짜리 눈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고 마음에 도장을 찍은 게요. 그 뒤로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동생도 부모님보다 저한테 먼저 전화하는 일이
훨씬 많았죠. 준비물을 안 가져갔다고 하면 학교까지 뛰어다 줬고, 체육복이 없어서 벌 서게 생겼다고 울면 제 용돈으로 사다 줬습니다.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이유를 묻기도 전에 무조건 동생 편부터 들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좀 무모했다 싶은데 그때 제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나? 그거였죠.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시고는 늘 그러셨어요. 큰딸이 없었으면 우리 집이 어떻게 돌아갔겠냐고.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괜히 퉁명스럽게 굴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세탁소 형편은 늘 빠듯했어요. 전기요금이 유난히 많이 나온 달이면 아버지는 고지서를 손에 들고 몇 번씩 들여다보셨죠. 숫자가 바뀔 리도 없는데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시던 그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세탁기가 한 대라도 고장나는 날에는 어머니 얼굴부터 굳었어요. 수리기사님이 부품값을 말하면 어머니는 잠깐 아무 말도 못 하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왜 돈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말수가 줄어드시는지 몰랐어요. 조금 크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통장 잔고만 비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의 여유부터 먼저 사라집니다. 웃을 일에도 못 웃고 서로한테 괜히 날 선말이 나가고 그러다 밤에는 또 미안해서 등을 돌리고 눕는 거죠. 저는 그 공기를 매일 마시면서 자랐습니다. 중학생이 된 뒤부터는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맨 채로 세탁소부터 들렀어요. 옷걸이를 크기별로 정리하고 다 된 옷에 비닐을 씌우고 가까운 집은 제가 직접 배달을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손님한테 우리 큰딸이에요 하고 소개할 때 손님들이 기특하다고 1,000원짜리 한 장씩 쥐어주면 저는 그걸 꼬박꼬박 모아뒀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주말마다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남들 다 놀 때 애를 고생시킨다고 미안해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더 마음이 편했어요. 적어도 교통비하고 참고서 값은 내 손으로 해결한다는 게 17살짜리한테는 꽤 큰 위로였거든요. 첫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은행에 가서 적금 통장을 만든 거였어요. 금액은 정말 작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숫자가 찍혀서 나오는 걸 보는데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종이 몇 장이 무슨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요. 친구들은 저를 보고 벌써 중년 주부처럼 산다고 놀렸어요. 떡볶이 하나 사 먹는데도 계산기를 두드린다고요. 그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돈 때문에 한숨 쉬는 어른들을 매일 보는데 저까지 철없이 쓰는 게 더 불편했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돈을 숨기는 사람은 되지 말자. 돈 문제로 식구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 되지 말자. 그때는 그게 제 인생에서 이렇게 오래 붙잡고 갈 문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5살 때 야간 회계학원에서였어요. 저는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퇴근하고 수업을 들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재고 정산 업무를 맡게 됐다며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의실 뒷자리에 늘 같은 시간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이 좋았느냐 하면 아니었어요. 늘 비슷비슷한 회색 셔츠만 돌려 입고 다녔고 머리는 제대로 말리지 않고 나왔는지 한쪽이 눌려 있었죠. 강의 끝나면 인사도 없이 휙 나가버리길래 무뚝뚝한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정류장에서 남편을 봤어요. 집이 꽤 먼 걸 알고 있었는데 택시를 잡을 생각도 없이 막차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요.
다들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씩 사서 나오는데 그 사람은 가방에서 낡은 보온병을 꺼내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니 남편은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액부터 떼어놓고 나머지로 한 달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통장을 용도별로 나눠놓고 매달 정해진 날에 옮겨놓는다는 말을 듣는데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제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는 제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자격증 시험 일정이나 문제집 정보를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나눴고 두 사람 다 워낙 성격이 급하지 않은 편인데도 생각보다 빨리 연인이 됐습니다. 저희 데이트는 참 소박했어요. 영화는 요금이 싼 요일에만 받고 밥은 학원 근처 칼국수집이나 김밥집에서 해결했죠. 그래도 저는 그게 하나도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아껴 쓰는 걸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았거든요. 친구들은 저희를 보면서 놀려댔어요. 너희 둘이 결혼하면 전기요금 아낀다고 촛불 켜고 살겠다. 그런 말을 들어도 저희는 그냥 웃었습니다. 남편은 촛불도 사야 하니까 그냥 일찍 자는 게 낫다고 받아쳐서 다들 뒤집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 시절 제 직장 동료 중에 씀씀이가 유난히 큰 남자친구를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주말마다 비싼 식당에 가고 기념일이면 호텔에서 자고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사무실이 술렁였죠. 저도 솔직히 잠깐은 부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동료는 남자친구 선물을 마련하려고 카드 할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컵라면으로 때우면서 명품 지갑은 사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더니 받은 게 있으니까 자기도 비슷하게 맞춰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제가 다 숨이 막혔어요. 결국 동료는 카드값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돈 문제로 크게 싸웠고 얼마 못 가 헤어졌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죠.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생활 방식까지 맞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확신 비슷한 걸 갖게 됐어요. 상대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보다 돈을 대하는 기준이 나와 비슷한지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기준이 다르면 결국 한쪽이 계속 참거나 계속 무리하게 되니까요. 남편도 저한테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결혼해도 돈 때문에 싸울 일은 없겠다. 둘 다 허투루 쓰는 성격이 아니잖아.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통장 잔고를 서로 숨길 일도 없고 어느 한쪽이 몰래 큰 돈을 쓸 일도 없을 거라고요. 그 믿음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몇 년 동안 각자 돈을 모은 뒤 30살 무렵에 결혼을 결정했어요. 화려한 예식장이나 비싼 예물에는 둘 다 욕심이 없었습니다. 예물 대신 살림에 보태자고 먼저 말한 것도 남편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참 든든했어요. 남편은 수산시장 근처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이 고등학생일 때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남편이 사실상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다고 해요.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배달 일을 하러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 고등학교 시절이 겹쳐 보여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수산시장에 나가 생선을 손질하고 파시면서 두 아들을 키우셨어요. 남편에게는 5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었죠. 물이 흥건한 시장 바닥에서 겨울에도 맨손으로 생선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세월이 어땠을지 짐작조차 안 갑니다. 오랜 시장 생활로 시어머니의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굽었고 무릎도 많이 상하셨어요. 계단을 오르실 때 난간을 꼭 붙잡고 한 발씩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접으신 뒤로는 병원비며 생활비를 남편이 종종 챙겨드렸죠. 시어머니는 사람만 만나면 큰아들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큰아들이 아버지 몫까지 다 했다고요. 동생 학비를 보탰다는 이야기, 집안 생활비를 대줬다는 이야기는 어떤 자리에서도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그 이야기가 두세 번은 돌았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는 참 별말을 다 하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얼굴은 싫어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고 어깨도 괜히 펴지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쑥스러운가 보다 하고요. 그때는 그런 모습조차 좋아 보였어요. 어머니와 동생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면 자기 가정도 잘 지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족한테 무심한 사람보다야 100배 낫다고 오히려 그 점이 이 사람을 고른 이유 중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동생을 업고 키우다시피 하며 살았잖아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게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댁에 마음을 쓰는 걸 볼 때마다 서운하기는커녕 오히려 편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걸 짊어지고 자란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고 초반 몇 년은 정말 별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해 조금씩 저축을 늘려갔고 명절이면 양가를 번갈아 다녔고 서로의 통장을 두고 얼굴 붉힐 일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살림을 합치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관리비하고 식비, 보험료처럼 두 사람이 같이 쓰는 돈은 전부 그 통장에서 나가게 해뒀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각자 정해진 금액을 넣고 월말에 한 번씩 나란히 앉아 내역을 훑어보는 게 저희 부부의 작은 의식 같은 거였죠. 그 외의 월급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어요. 대신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면 반드시 미리 상의하고 서로의 개인 저축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건 남편이 먼저 꺼낸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부부라도 각자 숨 쉴 구멍은 있어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 말이 참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챙기는 비용에 대해서도 원칙을 정해뒀어요. 시댁에서 쓰는 돈은 남편이, 친정에서 쓰는 돈은 제가 부담하기로요. 그래야 나중에 서로 억울할 일이 없다고 그때는 둘 다 그렇게 믿었죠. 문제가 처음 얼굴을 내민 건 어느 해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근처 장어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남편이 몇 주 전부터 자리를 알아보고 예약까지 잡아뒀고 밥 먹는 내내 어머니 접시에 장어를 올려드리면서 오늘은 자기가 낸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얼굴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셨고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면을 켰다 껐다 하더니 결제 앱이 로그아웃돼서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카드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지갑을 열어 보이면서 다른 바지 주머니에 카드를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이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치를 채고 당신 지갑을 꺼내려고 하셨고요. 어머니 생신에 어머니가 계산하시게 둘 수는 없잖아요. 결국 제가 공동생활비 카드를 내밀어서 식사비를 냈습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미안하다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만큼 채워넣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때는 정말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카드도 두고 나올 수 있고 비밀번호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걸로 눈치 주는 아내처럼 보이기 싫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비슷한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시어머니 모시고 마트에 가면
하필 그날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었어요. 시동생 부부하고 밥을 먹으면 카드 단말기가 자기 카드만 안 읽힌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인데 이상하게 그런 일은 늘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만 벌어졌어요. 한 번은 제가 남편 휴대전화 화면을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배터리가 70%나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산대 앞에 서더니 또 배터리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갔습니다. 배터리 멀쩡하던데. 당신이 결제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카드를 꺼냈어요. 마지못해 결제를 하면서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뭐라고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차에 타서 집에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는 방식으로 꼭 제가 몇 푼 가지고 남편을 몰아붙이는 사람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그 침묵이 참 사람을 지치게 했어요. 며칠 뒤 마음이 좀 이상해서 공동 통장 내역을 처음부터 훑어봤습니다. 시댁 근처 식당이며 마트에서 빠져나간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2만 원, 4만 원, 7만 원. 이렇게 조각조각 흩어져 있으니까 그동안 눈에 안 들어왔던 거죠. 한 줄씩 적어서 더해보니 숫자가 제법 커졌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따지지는 않았어요. 부부가 살면서 모든 돈을 자로 잰 것처럼 정확히 반씩 나눌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생신에 며느리가 밥값 좀 낼 수도 있는 거고 시동생하고 밥 한 끼 사 먹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시어머니 댁에 누전이 났어요. 오래된 배선이 문제였는지 냉장고하고 보일러 제어기가 동시에 망가져서 한꺼번에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안 돌아가니 어머니가 이불을 2채나 덮고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녁 밥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올해 회사 성과급이 많이 깎였다면서 이번만 제가 비용의 80%를 부담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꼭 갚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원칙을 생각하면 걸리는 게 없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그 추운 집에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무릎도 안 좋으신 분이 냉기 도는 방에서 밤을 보낸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저는 이번 한 번뿐이라는 남편 말을 믿고 돈을 보탰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친정 세탁소의 건조기가 고장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한테 그 기계는 그냥 가전제품이 아니에요. 건조기가 멈추면 그날 받은 옷을 못 내주고 손님이 한번 발길을 돌리면 다시 안 오는 동네 장사잖아요. 아버지가 전화로 수리비 얘기를 하시면서 목소리가 한참 낮아지시더라고요. 원칙대로 하면 친정 비용은 제가 내는 게 맞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불과 한 달 전에 시댁 가전 교체비의 80%를 냈잖아요. 남편한테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얼마나 나온대? 우리도 조금 보탤까? 하는 말 한마디를 기다린 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수리비가 얼마인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음에 작은 금이 하나 갔던 것 같아요. 아직은 실금이라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금이요. 그 무렵 여동생한테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거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상보다 빨리 아이가 생겨서 신혼살림 정리하랴, 출산 준비하랴 한꺼번에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화기 너머 동생 목소리가 어찌나 들떠있던지 저까지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제부는 임신한 동생을 정말 살뜰하게 챙겼어요. 배송일이 새벽부터 시작이라 늘 피곤할 텐데도 집에 오면
동생 발부터 주물러줬죠. 제가 친정에 가서 보면 동생이 생수 한 병만 들어도 얼른 뺏어다가 자기가 옮겼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꼭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한 번은 제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애들 태어나면 목욕은 제가 시킬 거예요. 손 큰 사람이 시켜야 애가 안 미끄러진대요. 그 말을 하면서 어찌나 뿌듯해하던지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을 놓았어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동생 곁을 지켜주겠구나. 평생 등에 업고 다니던 아이를 이제야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제부가 배송 물량을 싣기 위해 새벽에 물류센터로 가던 길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앞차들이 연쇄 추돌을 일으켰고 제부차가 그 사이에 끼었습니다. 저는 급식실에서 재료 검수를 하다가 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몇 초 동안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바로 수술을 준비했어요. 저희 가족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밤을 새웠고요. 그런데 제부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동생한테 아침 꼭 챙겨 먹으라고, 국은 데워 먹으라고 문자를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동생 휴대전화에 그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생은 영정사진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배가 불러서 허리도 제대로 굽히지 못하는 몸으로 자꾸 바닥에 주저앉으려고 해서 제가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동생은 계속 남편 이름만 불렀어요. 애들 태어나면 당신이 목욕시키기로 했잖아. 나 혼자 둘을 어떻게 키워?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애들 생각해서 힘내라는 말도 전부 거짓말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동생 등만 계속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은 동생이 충격 때문에 조산할까봐 교대로 곁을 지켰어요. 밤에도 절대 혼자 두지 않았고 병원 진료가 있는 날에는 누구든 반드시 함께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산모 혈압이 위험하다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손을 모으고 계셨어요. 동생은 제부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신혼살림을 상자에 담는 내내 울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더라고요. 제부가 쓰던 컵 하나, 현관에 놓인 작업화 한 켤레를 못 버려서 결국 그대로 싸왔어요. 저는 그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동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새로 만드셨어요. 입맛이 없다고 하면 죽을 쑤셨고 그것도 못 넘기면 과일을 갈아서 컵에 담아주셨죠. 아버지는 세탁소 문을 평소보다 한두 시간씩 일찍 닫고 병원에 따라다니셨습니다. 밀린 옷이 쌓여가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마침 학교 방학이 겹쳐서 저도 친정에 자주 머물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가족들 앞에서는 밥도 먹고 웃기도 하면서 괜찮은 척을 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 보면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서 휴대전화 화면 속 제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차마 아는 척을 못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동생은 남자 쌍둥이를 무사히 낳았어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2번 연달아 들리는 순간 가족들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벽을 보고 서서 어깨를 들썩이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누구한테 하는 고맙다는 말인지도 모르면서요. 동생도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사라졌을 리는 없죠. 그래도 작은 얼굴 2개를 번갈아 들여다보는 동생의 표정에는 분명히 다른 게 있었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다시 살아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동생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친정으로 돌아온 첫 주말,
저희 부부는 쌍둥이를 보러 갔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기저귀 2박스하고 분유를 챙겨뒀고 아기 손수건도 넉넉히 삶아뒀습니다. 차에 짐을 싣는데 남편이 옆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올려놓더라고요.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따로 준비한 게 있다고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거실에 아기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직 얼굴이 부어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은 채였어요. 그래도 저희를 보자 웃으면서 형부 오셨냐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기들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빠를 닮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한숨 돌리고 앉았을 때 남편이 그 봉투에서 작은 카드 봉투를 꺼냈어요. 평소에 돈 쓰는 데는 누구보다 조심스러운 사람이 먼저 뭔가를 준비했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 손끝을 쳐다봤죠. 남편은 봉투를 동생 앞으로 밀어놓으면서 말했어요. 처제, 앞으로 애들 키우려면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써요. 형부가 뭐 대단한 걸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만 들으면 정말 며칠을 고민하고 준비한 사람 같았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진지했고요. 동생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시다가 그 장면을 보고 사위 잘 뒀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도 흐뭇하게 웃으셨죠. 저 역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세탁소 건조기 일 이후로 남편한테 남아있던 서운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동생 사정을 마음에 두고는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고맙다고 했더니 남편은 별걸 다 가지고 그런다며 창밖만 봤어요. 그런데 그날 밤 늦게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한참 뜸을 들이다가 하는 말이 혹시 형부가 카드 봉투를 잘못 가져오신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봉투 안에는 육아용품점 5만 원 상품권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몇 번이나 덧붙였어요. 돈을 더 달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고 형부가 워낙 거창하게 말씀하셔서 자기가 뭘 잘못 본 줄 알고 확인하는 거라고요. 봉투를 뒤집어 털어봤다는 말을 하면서 동생이 어색하게 웃는데 저는 그 웃음소리가 더 마음 아팠습니다. 저도 금액만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선물은 10,000원짜리여도 고마운 거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남편이 했던 그 말투하고 남편을 잃고 갓난아기 2을 안고 있는 동생의 처지를 나란히 놓고 생각하니 마음 한쪽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뭐라고 딱 집어 말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밤새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신경 썼다고 한 게 5만 원 상품권이었어? 남편은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물가에 5만 원이면 큰 돈이라고 기저귀 값이 얼만 줄 아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였어요. 처제한테는 장인 장모님도 계시고 당신도 있잖아. 내가 거기다 큰 돈까지 보탤 필요는 없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액수보다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혼자가 아니라는 말은 위로가 돼야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자기가 빠져도 되는 핑계로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알아서 감당할 테니 자기는 발을 걸치지 않겠다는 계산이 그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았던 걸 꺼냈어요. 공동생활비 통장에서 나간 시댁 식사비들, 계산대 앞에서 배터리가 없다고 하던 날들, 어머니 댁 가전 교체비의 80%를 제가 낸 일까지 하나씩 짚었죠. 그럼 그 돈부터 전부 계산해 보자고 우리 원칙대로 정리해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기가 축하도 했고 선물도 줬는데 왜 사람을 매정한 인간으로 만드느냐고요. 처제 일로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는 말만 반복하는데 끝까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밤에 처음으로 이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이 확 식었어요. 싸움을 멈춘 건 마음이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해봐야 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니까 입을 다물게 된 거죠. 저는 밥은 차려줬고 빨래도 했지만 남편 얼굴을 똑바로 보지는 않았어요. 마침 한 달 뒤에 시동생 부부의 카페 개업식이 잡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주 전부터 그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형인 자기가 챙겨줘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자기 동생 앞에서는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는지 이번에 똑똑히 봐야겠다고요. 개업식 날 카페 앞에는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리본에 적힌 이름들을 보니 남편 회사 사람들 것도 몇 개 있더라고요. 안에는 양가 친척들이 가득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새로 산 자주색 옷을 입고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두 아들 자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굽은 손가락으로 아들 어깨를 툭툭 치면서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케이크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친척 어른들 대화가 들려오더라고요.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형이 동생 상가 보증금 2억 원을 마련해줬다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2천만 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손에 든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런데 다른 친척이 이렇게 받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형이 동생한테 2억씩 척 해주는 집이 어디 있어? 저 집은 형제 우애가 유별나. 그 순간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의 음악 소리도 사람들 웃음소리도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어졌어요. 남편을 잃고 쌍둥이를 낳은 제 동생한테는 5만 원 상품권 한 장이 아깝다던 사람이 자기 동생 가게에는 2억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접시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친척들 대화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어머, 우리 남편이 2억이나 해줬대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는지 주변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쪽 카운터 근처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급하게 다가왔어요. 제 팔을 잡으면서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왜 이러냐고 낮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그 손을 빼냈습니다. 이야기할 게 뭐 있어. 좋은 일인데 다 같이 알면 좋지. 그러고는 친척들을 둘러보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남편이 원래 가족을 얼마나 잘 챙기는 사람인지 아시냐고요. 처제가 남편 잃고 쌍둥이를 낳았을 때도 직접 선물을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보면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처제한테는 5만 원 상품권을 주더니 친동생 가게에는 2억을 넣었네. 역시 당신은 큰일 할 사람이야. 제부 장례식에 왔던 친척들이 그 자리에 여럿 있었어요. 배부른 몸으로 영정 앞에 주저앉아 울던 제 동생을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방금 전까지 남편을 칭찬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고 남편 얼굴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어요. 한쪽에서는 이런 중얼거림도 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차이가 너무 심하네.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던 든든한 장남이라는 평가가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굳는 걸 저는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사람들 틈에 서 계시던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오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지금 2억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아들이 동생한테 큰돈을 해줬다는 사실을 정말로 모르고 계신 표정이었거든요. 놀라움이 아니라 어리둥절함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조금 전까지 제 팔을 잡고 말리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더니 슬그머니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전세 보증금 올려줘야 한다면서 가져간 그 돈 말하는 거냐? 2달 뒤에 적금 만기되면 바로 갚는다고 했잖아.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었어요. 저희 집 전세갱신일은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전세갱신이라고 적금 만기일이 어긋났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동생 일로 정신이 없으니까 괜히 알려서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아들이 신신당부까지 했다더라고요. 제 이름이 그 거짓말의 방패로 쓰였다는 걸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변명을 시작했어요. 잠깐 돌려 쓴 것뿐이고 곧 채워놓을 생각이었다고요. 자기가 아버지 대신 이 집안을 책임져 왔는데 그 정도 판단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내가 새벽마다 생선 빈을 뒤집어 써가면서 모은 노후 자금이야. 반년 뒤에 무릎 수술을 받기로 병원 날짜까지 잡아뒀다고 하셨어요. 수술하고 나면 몇 달은 일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니까 그 기간 생활비까지 계산해서 남겨둔 돈이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계단을 한 발씩 붙잡고 오르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굽은 손가락을 펴 보이셨어요. 마디마디가 휘어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그 손을 아들 눈앞에 들이대면서 등을 때리셨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모은 돈을 내가 가져가서 내 돈처럼 생색을 냈냐? 소란이 커지자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던 시동생이 앞치마를 두른 채로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더니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형은 분명히 총각 때부터 부어온 장기적금하고 회사 저축을 깬 돈이라고 했다면서 그게 사실이냐고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남편은 동생한테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가 나중에 다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그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들 표정이 더 싸늘해졌죠. 시동생은 형 팔을 붙잡고 흔들면서 그럼 이 가게가 다 뭐가 되느냐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2억이 이미 상가 보증금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는 거였어요.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아있으니 당장 빼서 시어머니께 돌려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업식 화분이 줄지어 서 있는 가게 안에서 그 이야기가 오가는 걸 듣고 있자니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친척들 앞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가족을 도운 큰아들이 아니라 어머니 수술비를 가져다 영웅 행세를 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개업식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한동안 남편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가다 끊겼습니다. 나중에 시동생을 통해 들으니 어머니는 돈이 없어진 것보다 평생 믿고 의지한 큰아들한테 속았다는 사실을 훨씬 더 힘들어하고 계신다더라고요. 밥도 잘 안 드시고 텔레비전만 켜놓고 앉아 계신다는 말을 듣는데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며칠이 지나도록 억울해했어요. 자기가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닌데 그저 동생 장사 시작하는 걸 도와준 것뿐인데
왜 다들 자기를 죄인 취급하느냐고요. 저녁 밥상 앞에서 그 말을 꺼낼 때마다 저는 숟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말이 오갔어요. 남편이 그동안 집안을 챙긴 건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동생 학비를 보탠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오래 고생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수술비까지 자기 돈처럼 쓸 수는 없는 거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죠. 고생한 값을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받아간 셈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 부부도 카페에 나갈 때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저한테 전화해서 몇 번이나 사과했어요. 자기들도 정말 형님 개인 돈인 줄로만 알았다고, 그런 돈인 줄 알았으면 손도 안 댔을 거라면서 울먹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동생 부부가 당장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었어요. 문을 닫으면 월세만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영업은 계속하면서 가게를 넘겨받을 새 임차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몇 군데에 내놓고 커피를 내리면서도 계속 전화를 기다리는 나날이 이어졌죠. 그 사이에도 월세와 관리비는 꼬박꼬박 나갔어요. 새 임차인이 나타난다고 해도 인테리어에 들인 시설비를 전부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였던 거죠. 저도 그 사정을 뻔히 아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시동생 부부를 원망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형이 장기 적금을 깼다는 말을 믿고 받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어머니 돈이라는 걸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사람들이고요. 결국 이 일을 만든 건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하나 스쳤습니다. 남편은 늘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현금은 자주 썼거든요. 카드를 안 쓰고 지폐를 꺼내는 일이 잦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잠깐만 하고는 꼭 베란다 쪽으로 갔어요. 그때는 창고에 뭘 챙기러 가나 보다 했는데 다시 떠올려 보니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한 뒤에 며칠 동안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안방 서랍장부터 시작해서 옷장 위 상자, 거실 수납장, 신발장까지 하나씩 열어봤죠.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베란다에는 전원도 안 꽂혀 있는 구형 김치 냉장고가 하나 있었어요. 이사 올 때부터 있던 물건인데 제가 자리만 차지하니 버리자고 할 때마다 남편이 안에 공구를 넣어둔다며 긋고 말리던 냉장고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말 공구 몇 개가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래 칸에 들어있던 밀폐용기 뚜껑을 열자 5만 원권이 고무줄에 묶여 차곡차곡 들어있었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세워둔 캠핑용 아이스박스가 눈에 들어오길래 뚜껑을 열고 안쪽 천을 들춰봤어요. 천과 벽 사이에 현금 봉투가 2개나 테이프로 붙어 있더라고요. 캠핑은 결혼하고 2번밖에 안 갔으면서 아이스박스는 왜 안 버리느냐고 제가 늘 잔소리를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의 손대지 않는 공구함 밑바닥에서도 돈이 나왔어요. 드라이버하고 망치를 드러내니까 그 아래에 신문지로 싸둔 봉투가 깔려 있더라고요. 저는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이 집 어디에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도로 만든 개인 비상금 통장도 발견했습니다. 겨울 외투 안주머니에 접혀 있더라고요. 잔액을 보니 수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통장은 손대지 않고 잔액만 확인한 다음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남편 개인 저축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게 우리 부부의 원칙이었으니까요. 그 원칙을 먼저 어긴 사람이 남편이라도 저까지 똑같이 할 생각은 없었어요. 대신 저는 현금 봉투 안에
같이 들어있던 은행 출금 전표들을 챙겼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길래 공동 통장 거래 내역과 하나씩 맞춰봤어요. 몇 년 동안 남편은 공동생활비 통장에서 조금씩 현금을 빼내고 있었더라고요. 10만 원, 2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한 뒤 그중 일부만 쓰고 나머지를 챙긴 겁니다. 전표와 내역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금액만 계산해도 780만 원이 넘었어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어요. 지금 따지면 남편은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돈부터 옮겨놓을 사람이니까요. 저는 현금을 전부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고 공동통장 내역과 출금 전표만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밀폐용기 뚜껑의 각도까지 원래대로 맞춰 놓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주말마다 늦잠을 잔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평일에는 새벽같이 나가는 사람이 토요일이면 10시 넘어서까지 일어나지 않거든요. 저는 토요일 아침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밥을 차렸고 남편이 텔레비전을 볼 때는 옆에서 빨래를 갰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개인 비상금 통장과 카드는 그대로 뒀습니다. 오직 공동통장에서 빠져나간 게 확인된 현금만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지폐를 2번이나 떨어뜨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김치 냉장고와 아이스박스, 공구함에서 회수한 돈은 60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남편이 공동통장에서 빼낸 전체 금액보다도 적은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방에 넣으면서 계산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넘치게 가져가지는 않겠다는 게 제 기준이었거든요. 저는 그 돈하고 제 카드를 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결제는 전부 제 카드로 하고 회수한 공동자금은 그 카드값을 갚는 데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야 나중에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영수증으로 남으니까요. 친정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동생이 쓰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바꾸는 거였어요. 쌍둥이 빨래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데 세탁기가 자꾸 중간에 멈춰서 동생이 새벽에 일어나 빨래를 다서 돌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매장에서 배송 날짜를 잡는데 동생이 제 팔을 붙잡고 언니 이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카시트 2개하고 쌍둥이 유모차도 샀습니다. 동생은 가격표를 보더니 이건 너무 비싸다고 중고로 알아보면 된다고 계속 말렸어요. 저는 안 된다고 했죠. 아이들 안전에 들어가는 물건은 새 것으로 사자고 꼭 필요한 것만 고르되 고를 때는 제대로 고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옷도 샀어요. 겨울 외투 하나하고 편한 신발 한 켤레였습니다. 동생은 자기는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물건만 사고 자기 옷은 몇 년째 하나도 안 사는 애라는 거요. 탈의실에서 나온 동생이 거울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 사이 남편한테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아마 현금을 꺼내려고 김치 냉장고를 열었다가 빈 밀폐용기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화면만 확인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에는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현금 어디 갔느냐? 당신이 가져갔느냐? 전화 좀 받아라. 문장이 점점 짧아지고 거칠어지는 걸 보니 아이스박스와 공구함까지 차례로 열어본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계속 매장을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한테 필요한 서류를 챙기게 한 다음 함께 은행에 갔어요. 법정 대리인인 동생이 쌍둥이 명의로 적금 통장을 2개 만들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아이들 이름을 확인하는데 동생이 2 아이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저는 괜히 창밖을 봤어요.
물건을 사고 남은 공동자금은 그 적금의 첫 납입금으로 넣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들어갈 돈은 제 월급에서 부담하겠다고 동생한테 약속했어요. 동생이 언니 그러면 안 된다고 하길래 이건 언니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냥 받으라고 했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자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숨겨둔 현금을 통째로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지. 꼭 내 돈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 당신도 어머니 돈으로 동생 도왔잖아. 남편은 잠깐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현금은 자기가 10원짜리까지 아껴가면서 어렵게 모은 돈이라고요. 점심을 몇 번이나 굶어가면서 쌓은 돈인지 아느냐고 하는데 손까지 떨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공동통장 거래 내역하고 봉투 안에서 나온 출금전표를 나란히 놓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당신 개인 통장에는 손도 안 댔어. 내가 가져온 건 당신이 우리 생활비에서 몰래 빼간 돈보다도 적어. 남편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반박할 말을 찾는 얼굴인데 숫자가 눈앞에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동생 가게는 가족이라서 어머니 돈 2억도 괜찮고 남편 잃고 아이들 키우는 내 동생 살림은 공동생활비 600만 원도 아까운 거야? 남편은 입만 몇 번 달싹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무슨 이유든 갖다 붙였을 사람인데 자기가 했던 논리를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꺼낼 말이 없었던 거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겉옷만 챙겨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는 온 집이 울릴 만큼 컸지만 끝까지 제대로 된 반박 한마디는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식탁에 앉아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긴 냉전에 들어갔어요. 밥은 각자 알아서 챙겨 먹었고 텔레비전도 따로 봤죠. 잠도 남편은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이어졌어요. 그 상태가 몇 달씩 계속되니까 친정 부모님도 가까운 지인들도 저희가 이혼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하실 때마다 조심스럽게 요즘은 좀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 집안의 공기는 남보다 더 어색했습니다. 현관에서 마주치면 서로 몸을 비켜주는 사이가 돼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한 집에서 남처럼 지내는 동안에도 시동생 부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었어요. 손님이 많든 적든 원두를 갈고 유리창을 닦았죠. 그러면서 틈틈이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새 임차인 소식을 물었습니다. 저희 부부 역시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살면서도 이혼이라는 말은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정말 끝이라는 걸 둘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넉 달쯤 지났을 무렵 드디어 가게를 이어받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계약이 정리되고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은 보증금 2억 원은 남편 손을 거치지 않고 시어머니 통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시동생이 강하게 주장한 부분이었어요. 형 계좌를 한 번이라도 거치면 어머니가 또 불안해하실 거라면서요. 중개 수수료와 밀린 월세, 새 임차인이 인정해주지 않은 시설비까지 합치면 손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남편과 시동생이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 개인 비상금을 헐어서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와 재활기간, 생활비를 먼저 마련했습니다. 제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던 그 통장이었죠.
남편이 병원 수납 창구에서 카드를 내미는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기신 뒤에야 남편 전화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병실에 들어가면 물 좀 떠오라고 시키시고 죽도 받아 드셨어요.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죠. 예전처럼 사람들만 만나면 하시던 그 말씀, 우리 큰아들이 최고라는 말씀은 그 뒤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그걸 지켜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이제 자기 자랑을 안 하신다는 사실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돈을 다 갚은 뒤에도 그 표정이 안 풀리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평생 그 칭찬 한마디에 얼마나 기대어 살아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자랑을 지키려고 어머니 노후 자금까지 손을 댄 거잖아요. 딱하다는 생각도 잠깐 스쳤는데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냉전이 시작된 지 반년쯤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들어오니 식탁 위에 뭔가가 쭉 늘어놓여 있더라고요. 통장들하고 카드, 은행 보안카드와 OTP, 그리고 손으로 적은 계좌 목록이었어요.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개인 계좌까지 계좌번호와 잔액이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식탁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처제한테 5만 원 준 거 나도 알아. 액수 문제가 아니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어요. 남편은 자기 가족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제 가족은 알아서 챙길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어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 안쪽에는 어머니와 동생이 있었고 바깥에는 처가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선을 자기 마음대로 그어놓고 저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였다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 또박또박 하는 걸 저는 결혼하고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그날 제 몫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돈이 아무리 공동자금이었어도 당신과 한마디 상의 없이 가져다 쓴 건 잘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건 제가 오래 마음에 걸려하던 부분이었거든요. 화가 났다고 해서 돈으로 상대를 벌주는 방식은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는 이기더라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새 원칙을 정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든 형제든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먼저 상의하기로요. 계좌는 서로 숨기지 않고 공동 통장에서는 현금 한 장도 몰래 빼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 문에 붙여 두자고 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이런 말을 꺼냈어요. 앞으로 가게 관리는 전부 제가 맡고 자기는 정해진 용돈만 받겠다고요. 저는 잠깐 고민하는 척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한 달에 5만 원. 남편이 저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는 얼굴로요. 그러다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보더니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반년 만에 그 집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긴 냉전이 끝났어요. 웃었다고 해서 그동안의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진 건 아니죠. 저는 여전히 개업식 날 카페 안에 그 공기를 잊지 못하고 남편도 어머니한테 등을 맞던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다만 적어도 다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며칠 뒤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급여계좌 자동이체를 공동생활비 통장으로 바꿨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적금 현황도 제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뒀고요. 확인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화면을 열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친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예전처럼 입을 닫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허리를 삐끗하셨을 때도, 세탁소 간판 형광등이 나갔을 때도 먼저 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어? 먼저 큰 돈을 척 내놓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컸습니다. 제 가족이 남편에게 더 이상 선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게 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을 돕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고요. 어머니를 챙기고 동생을 돕고 싶은 그 마음까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다만 한 사람을 돕겠다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떠넘기기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남편도 저도 너무 늦게 배웠어요. 돈은 다시 모으면 됩니다. 600만 원도 2억도 시간이 걸릴 뿐 언젠가는 채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숨긴 계좌와 몇 마디 거짓말 때문에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는데 훨씬 긴 시간이 들어요. 시어머니가 아직도 아들 자랑을 못하시는 걸 보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베란다에 나갔다가 그 구형 김치 냉장고를 보면 남편한테 한마디씩 던져요. 저거 이제 버려도 되지? 안에 공구 말고 또 들어있는 건 없지? 그러면 남편은 아주 질렸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다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요. 그 냉장고는 아직도 베란다에 그대로 있어요. 버릴 때가 되면 버리겠죠. 예전에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편할 줄 알았습니다. 둘 다 아껴 쓰고 둘 다 저축을 좋아하니까 부딪힐 일이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더라고요. 같은 줄 알았던 부분에서 오히려 크게 어긋나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기준을 하나씩 꺼내 확인하고 아프더라도 맞춰가는 게 부부라는 걸 저는 40이 넘어서야 배웠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남편도 완벽하지 않아요. 앞으로 또 싸울 거고 또 서운할 겁니다. 다만 이제는 돈을 숨기거나 가족이라는 말을 방패 삼아 서로를 속이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거 하나면 일단은 다시 시작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친정에 가면 쌍둥이가 저를 보고 이모라고 부르면서 달려와요. 동생은 그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웃습니다. 어릴 때 제 등에 엎여 열에 들떠있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아이들을 양팔에 안고 서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참 이상해요. 언젠가 그 아이들 명의로 만든 적금이 만기가 되는 날 저는 동생 손을 잡고 은행에 같이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가족 문제로 마음이 상해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오래 혼자 삼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는 게 늘 미덕은 아니더라고요. 할 말을 제때 하는 게 어쩌면 그 관계를 끝내지 않기 위한 마지막 노력일 때도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 이 사람과 계속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달 용돈 5만 원은 당분간 올려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남편 다시 한번 믿어보실 수 있을까요?